좁은 문 다시 1. 앙드레지드 지음 오현우 옮김. 앙드레지드 1869년 파리 출생으로 11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강요하는 어머니 밑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건강 악화로 가정교사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10대 후반부터 문학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 시작해 사촌 누이에 대한 사랑과 청년기의 불안에 관한 자전적 작품인 앙드레 발테르의 수기로 등단했다. 초기부터 그는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사랑의 갈등, 자아에 대한 심리 분석 같은 테마를 다루었다. 1893년 지드는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도덕 기준을 접함으로써 엄격한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벗어나 강렬한 생명력을 향유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후 사회적 위선에 대한 지적 반감을 싹 틔우는 한편 삶의 온갖 측면을 통찰하며 문학의 여러 가능성을 실험해 나간다. 그의 문학이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규정 지을 수 없는 다양성에 있는데 그는 종교적 계율이 가져오는 위선과 비극, 좁은 문, 전원교향곡, 도덕을 초월한 절대적 자유의 가능성, 교황청의 지하실, 전적인 자유와 육체적 활락에 대한 경계 탐색, 사울 등을 통해 20세기 전반에 인간 정신을 탐구하며 현대성의 특징과 모랄을 제시했다. 지드는 작품 활동 외에 신 프랑스 평론지 주간의 한 사람으로 20세기 프랑스 문단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 문학 비평에서도 이전의 견해를 뒤엎는 독창적 이론을 통해 많은 논문을 남겼는데 그중 도스토예프스키로는 매우 유명하다. 이 밖에 콩고 여행, 소련 기행 등도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1947년 6월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1월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관습적인 도덕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혁명론자로서 여겨졌으나 죽기 전에는 17세기 프랑스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인문주의자요 모랄리스트로 널리 인정받았다. 그 밖에도 나르시스론, 팔리드, 배덕자, 여인학교, 한 알에 미리 죽지 않는다면, 사전꾼들, 일기, 태제 등의 책을 남겼다. 맥에게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것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체험하는데 나의 모든 힘을 기울였고 그렇게 하는데 나의 기력을 모두 써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저 꾸밈 없이 나의 추억들을 써보려 한다. 설사 곳곳에 조각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깊거나 잊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 추억들을 꾸미느라고 쏟는 노력이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찾고자 하는 나의 마지막 즐거움을 방해할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나는 12살도 채 못 되었다.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던 르아브르에 더 이상 어머니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학업도 좀 더 좋게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파리에 와서 살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릭상브르 공원 근처에 사는 아파트를 하나 빌렸고 미스 애슈 브루통이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던 미스 플로라 애슈 브루통은 처음엔 어머니의 가정교사였는데 나중엔 말벗이 되더니 곧이어 친구가 되었다. 한결같이 온화하고 슬픈 표정을 한 지금도 상복 차림으로 밖에는 기억되지 않는 이 두 여인네 곁에서 살았던 것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흐른 후라고 생각되는데 어머니가 모자의 검은 리본을 연보랏빛 리본으로 바꾸셨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색깔은 엄마한테 어울리지 않아. 다음날 어머니는 검정 리본을 달고 계셨다. 나는 허약한 체질이었다. 나를 피곤케 하지 않으려는데 골몰하던 어머니와 미스 애슈 브루통의 정성이
나를 한낱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은 것은 다행히 내가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였기 때문이다. 봄 날씨가 화창해지면 두부는 내가 그 도시를 떠날 시기가 됐다고 여겼다. 그 도시가 나를 창백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6월 중순이면 어김없이 비콜랭 외삼촌이 맞아주는 르하브르 부근의 퐁그즈 마루로 우리는 여름을 나러 출발했다. 그다지 크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노르망디 지방의 다른 정원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정원에 자리한 3층짜리 하얀 비콜랭 별장은 18세기의 허다한 시골 별장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동쪽으로는 정원을 바라보며 20개 남짓 되는 큼직한 창들이 나 있고 뒤쪽으로도 그쯤 되는 창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양쪽 곁으로는 창이 하나도 없었다. 창에는 작은 유리들이 끼어 있었는데 요즘에 갈아 끼운 몇몇 유리는 녹색빛으로 흐릿해 보이는 해묵은 것들 가운데서 너무나 맑아 보인다. 어떤 것들은 집안 어른들이 거품이라고 부르는 흠이 있어 그것을 통해 바라보면 나무는 비틀거리고 그 앞을 지나는 우체부에게는 갑작스레 혹이 달리기도 한다. 장방형의 정원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정원에는 집 앞쪽으로 그늘져 있는 꽤 널찍한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좁은 길이 잔디밭을 둘러싸고 있다. 이쪽으로는 담이 낮아 그 정원을 둘러싸고 있고 이 지방 특유의 너도 밤나무가 늘어선 길이 경계를 이루는 농가의 앞마당이 내다 보인다. 그리고 집 뒤 서쪽으로 이어진 정원은 한결 시원스레 펼쳐져 있다. 꽃이 만발한 새길이 남쪽에 있는 과목에 가지런한 가지들 앞으로 뚫려 있는데 포르투갈산 월계수의 두터운 장막과 몇 그루 나무를 앞세워 바닷바람을 피하고 있다. 북쪽 담을 따르는 또 하나의 샛길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사라진다. 내 사촌 누이들은 그 길을 어두운 길이라고 불렀는데 저녁놀이 쓰러진 다음이면 감히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두 길은 채소밭으로 통하는데 층계를 몇 개 내려서면 그 채소밭은 아래의 정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채소밭 구석 쪽으로 자그마한 비밀문이 뚫려 있는 담, 저쪽 편으로 벌채림이 보이는데 좌우에 너도 밤나무가 늘어선 길이 그곳까지 닿아 있다. 서쪽 현관 층계로부터 시선은 이숲 너머로 고원을 보게 되며 고원을 뒤덮고 있는 농장의 수확물을 감탄스레 바라보게 된다. 지평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마을의 교회가 있고 해질 무렵 바람이 잔잔할 때면 마을의 몇몇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보인다.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이면 언제나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아래 정원으로 내려갔다. 작은 비밀문을 통과해 그 지방 일부가 내려다 보이는 너도 밤나무 가로수길에 벤치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었다. 거기 폐강된 이회 암갱의 초가지붕 근처에 있는 벤치에 외삼촌과 어머니 그리고 미스 애슈 브루통이 앉았다. 우리 앞에 보이는 작은 계곡은 안개로 가득 차 있고 저 멀리로 보이는 숲 위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도 우리는 이미 어둑어둑해진 정원 깊은 데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다. 다시 집안에 들어온 우리는 응접실에서 외숙모를 보게 되는데 외숙모는 거의 한 번도 우리와 함께 산책을 나간 적이 없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으로 저녁 시간이 끝나지만 우리는 흔히 그보다 훨씬 후에 부모님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을 때까지 침실에서 책을 읽곤 하였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은 공부방에서 보냈다. 그곳은 외삼촌의 서재로 책상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외사촌 동생 로베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공부했고 등 뒤에선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나란히 앉아 공부했다. 알리사는 나보다 2살 위고 줄리에트는 1살 아래였다. 로베르는 우리 4사람 가운데 가장 어렸다. 여기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내 어린 날의 추억이 아니고 이 이야기와 관계 있는 것들 뿐이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부터이다. 아마 나의 감수성,
집안의 불행과 내 자신의 슬픔 때문이 아니라면 적어도 어머니의 슬픔을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몹시 자극을 받은 감수성은 내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나는 상당히 조숙한 아이였다. 그해 퐁그즈 마르에 갔을 때 이미 줄리에트와 로베르는 내게 퍽 어리게 보였다. 그러나 알리사에게서 받은 느낌은 우리는 더 이상 서로가 어린애들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가 분명하다. 이러한 나의 기억을 확신시키는 것은 우리가 도착한 직후에 미스 애슈 브루통과 어머니가 나누던 대화 장면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방에 들어섰다. 이야기는 외숙모에 관한 것이었다. 외숙모가 상복을 입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너무 일찍 벗었다던가 하는 사실 때문에 어머니는 노여워하고 있었다. 사실 어머니가 밝은 옷차림을 한 것만큼이나 빛골랭 외숙모가 상복 차림을 한 걸 상상하기란 나에게는 불가능했다. 우리가 도착하던 그날 지금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류실 비콜랭은 모슬린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타협적인 미스 애슈 브루통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고 있었다. 애슈 브루통은 조심스레 이런 결론을 내렸다. 어쨌든 흰색이니까 상복 차림은 맞지. 그럼 그녀의 어깨에 걸친 붉은 숄도 상복 차림이라고 하실 참인가요? 플로라, 당신은 내 화에 부채질만 하는군요. 하고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외숙모를 보았던 건 여름방학 동안 뿐이었는데 내 눈에 익숙해진 가볍고 활짝 열어젖힌 웃옷은 분명 여름날의 더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화나게 했던 건 드러낸 어깨에 걸친 숄에 불타는 듯한 색깔보다도 외숙모가 가슴을 그처럼 깊이 드러냈다는 점이었다. 리실 비꼴랭은 몹시 아름다웠다.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 외숙모의 작은 초상은 그 당시 외숙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 딸들의 맏언니 루나 보일 만큼 젊은 모습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노상 버릇처럼 하는 포즈로 왼손으로 얼굴을 갸우뚱하게 괴고 새끼손가락을 불어 멋있게 입술가로 굽히고 있다. 오리 굵은 헤어네트가 목덜미 위로 반쯤 흘러내린 곱슬머리 단발을 받치고 있고 위도 깃 사이에 움푹 팬 곳엔 검정 비로도로 만든 느슨한 목걸이에 이탈리아식 모자이크 메달이 달려 있었다. 큼직한 매듭이 흔들거리는 검정 비로드의 허리띠, 모자 끈으로 의자 등거리에다 걸어두던 차양이 넓은 부드러운 밀짚 모자. 이 모든 것이 외숙모의 모습을 아주 앳되게 보이게 했다. 축 내려뜨린 오른손은 닫힌 책을 하나 들고 있다. 류실 빗골랭은 식민지 태생이었는데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일찍이 여의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나중에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로는 버려졌거나 아니면 고아였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던 보티의 목사 가족이 데리고 있다가 이윽고 그들이 마르티니크,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섬으로 핀란드의 식민지를 떠나게 되자 비콜랭 가문이 정착해 살던 르하브르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보티의 댁과 비콜랭 댁은 서로 내왕이 있는 처지였다. 나의 외삼촌은 그 무렵 외국에 있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가 나이 어린 루이시를 보게 된 건 그로부터 3년째 되던 해 비로소 그가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외삼촌이 그 여자에게 홀딱 반하여 구혼을 하는 바람에 부모들이며 나의 어머니의 속을 어지간히 썩였다. 그때 루이실은 16살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보띠의 부인은 애를 둘이나 갖게 되었고 달이 갈수록 야릇한 성격을 띄어가는 이 수양 누이가 애들에게 끼칠 영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잘것없었고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보띠의 댁에서 자기 동생의 청을 즐거이 받아들이게 된 연유라고 내게 들려주었다. 덧붙여 짐작해보자면 젊은 리실은 그들을 몹시 곤란하게 했을 것이다. 르하브르 사교계를 어느 정도 아는 나로서는 그처럼 매혹적인 처녀에게 어떤 시선이 돌아왔을지 쉽사리 상상이 된다.
보띠의 목사는 온유하고 조심성 있는 성격이었으나 어수룩해서 속임수엔 도무지 감당을 못하고 악한 짓에 대해서도 전혀 무력한 위인이란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는데 이 어진 분이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 보띠의 부인에 관해서라면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부인은 넷째 아이, 나와 거의 동년배이며 후에 나의 친구가 될 아이를 해산하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리실 빅골랭은 우리 생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자기 방에서 겨우 내려오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내 소파나 해먹에 몸을 길게 뻗고 저녁 때까지 드러누워 있다가 나른해져서 지친 듯이 일어나곤 했다. 그녀는 이따금씩 자기 이마에다 그러나 전혀 윤기라곤 없었는데 마침 땀이라도 훔치려는 듯이 손수건을 갖다 대곤 하였다. 이 손수건의 섬세함과 꽃 향기라기보다는 과일 향기 같은 그 내음은 나를 경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가끔 허리띠에서 기계줄에 여러 가지 놀이개가 함께 매달려 있는 은재 뚜껑이 달린 조그마한 거울을 꺼내곤 하였다.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대어 침을 조금 묻혀가지곤 눈꼬리를 축였다. 대개 책을 들고 있었지만 그 책은 거의 언제나 닫혀 있었으며 책 속에는 조가비로 만든 페이퍼 나이프 겸용 서표가 끼어 있었다. 누가 가까이 다가가도 그녀는 눈을 돌리지 않고 몽상에 빠진 채 누군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주의하거나 나른해진 것 같은 손에서 소파의 팔걸이나 스커트의 주름 사이에서 손수건이나 책 아니면 무슨 꽃이나 페이퍼 나이프가 떨어지곤 하였다. 어느 날 그 책을 주워들다가 지금 나는 소년 시절의 한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시집인 것을 보고는 얼굴을 붉혔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도 리실 빅골랭은 우리가 있는 가족 테이블로는 오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흥치 있게 쇼팽의 느린 마주르카를 쳤다. 때로는 악절을 무시하고 어떤 한 화음을 누른 채 꼼짝 않고 있기도 했다. 외숙모 곁에선 어떤 야릇한 거북스러움이 느껴졌다. 일종의 탐미와 두려움이 뒤섞인 불안한 감정이었다. 아마도 알 수 없는 어떤 본능이 외숙모를 경계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외숙모는 플로라 애슈부르통과 어머니를 멸시하고 있었다. 미스 애슈부르통은 그녀를 두려워하였고 어머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다. 리실 빅골랭이여,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으며 당신이 내게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도 잠시 잊고 싶은 마음입니다. 적어도 당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여름의 어느 날, 어쩌면 그 다음 해일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나 똑같은 배경이므로 겹쳐진 내 추억들은 때때로 혼동된다. 나는 책을 한 권 가져오려고 응접실에 들어갔다. 외숙모가 거기 있었다. 나는 곧장 돌아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은 외숙모가 나를 불렀다. 왜 그렇게 곧장 내빼려고 하지, 제로? 내가 무서우니?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외숙모 곁으로 갔다. 억지로 외숙모에게 웃어 보이고 손도 내밀었다. 외숙모는 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다른 손으로 나의 뺨을 어루만졌다. 어쩜 내 엄만 널 이처럼 흉하게 입힌담 가엾게도. 그때 나는 깃이 널따란 세일러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외숙모는 그 옷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세일러복의 칼라는 뒤로 더 젖혀 입는 거야. 외숙모는 내 셔츠의 단추를 풀면서 말하였다. 자, 보렴. 이렇게 하니까 한결 낫지 않니? 그러고는 그 조그마한 거울을 꺼내면서 자기의 얼굴에다 내 얼굴을 끌어당기고 드러난 팔로 내 목을 감더니 반쯤 열린 내 셔츠 속으로 손을 미끄러뜨려 웃으면서 내가 간지럼을 타는지 어떤지를 묻고 손을 더 깊숙이 아래로 밀어 넣었다. 내가 하도 갑작스레 펄쩍 뛰는 바람에 세일러복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다.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어머나, 저런 바보 좀 봐. 라고 외숙모가 외치는 사이에 나는 몸을 빼내 달아났다. 그러곤 정원 구석까지 내달았다.
거기서 채소밭에 조그만 빗물통에 손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고 볼이랑 목덜미 할 것 없이 외숙모가 만졌던 곳은 전부 닦고 문질렀다. 때때로 리실 빗골랭에게는 그 발작이 일어나곤 하였다. 발작은 불시에 그녀를 사로잡았고 집안을 뒤엎는 것이었다. 미스 애슈 브루통이 부랴부랴 데리고 나가 애들을 돌보았지만 침실이나 응접실에서 새어나오는 그 무서운 고함 소리를 아이들이 듣지 않도록 막을 수는 도저히 없었다. 외삼촌이 그만 미친 사람이 다 되어 수건이나 오드꿀로뉴나 에테르 등을 찾느라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외숙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저녁 식탁에서 외삼촌은 줄곧 걱정에 잠긴 늑수그레한 안색이었다. 발작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면 리실 빗골랭은 아이들을 자기 가까이로 부르는 것이었다. 로베르와 줄리에트만을, 알리사를 부른 적은 결코 없었다. 이런 우울한 날이면 알리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때때로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가곤 하였다. 외삼촌은 가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외숙모의 발작은 하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발작이 유별나게 심했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내가 응접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비교적 안 들리는 어머니의 방에 갇혀 있는데 주인님 빨리 내려오세요. 마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요. 라고 식모가 소리치며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외삼촌은 알리사의 방에 올라가 있었다. 외삼촌을 부르러 어머니가 나가고 한 15분쯤 지났다. 두 분이 내가 있던 방에 열려있는 창 앞을 무심히 지나갈 때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 말을 할까? 이건 모두 다 연극이야. 그리고 몇 번이나 음절을 똑똑히 떼어 발음하며 연극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방학이 끝날 무렵에 있었던 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해째 되던 해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오랫동안 외숙모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놓은 그 슬픈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말이 나기 조금 앞서 내가 리실 빗골랭에 대해 느끼던 복잡하고도 막연한 느낌을 뚜렷한 증오감으로 만들어버린 우연하고도 사소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외사촌 누이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듯 싶다. 알리사 빗골랭이 예뻤다는 걸 나는 그때까지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단순한 아름다움의 매력에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매력에 끌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갔고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확실히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러나 그 눈매가 자기 어머니와는 퍽 달랐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닮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나는 지금 그녀의 얼굴 모습을 전혀 표현할 수가 없다. 얼굴 윤곽이며 눈동자의 색깔마저도 생각해낼 수가 없다. 그 무렵에 벌써 수심이 서려 있던 그 미소 짓는 표정과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그처럼 유별나게 눈과 떨어져 올라붙은 눈썹의 선이 기억날 뿐이다. 그러한 눈썹을 나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다만 단테 시대의 플로렌스의 작은 입상에서나 보았을 뿐. 그래서 어린 시절에 베아트리체도 그런 눈썹처럼 아주 커다랗게 호선을 그린 눈썹이었으리라고 나는 상상한다. 그 눈썹은 그녀의 눈매에 아니 몸 전체에 근심을 띤 그러면서도 남을 믿는 듯한 질문의 표정. 그렇다 열정적인 질문의 표정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은 다만 물음이며 또 기다림이었던 것이다. 이런 물음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았으며 나의 생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나는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줄리에트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선 즐거움과 건강이 눈부시게 빛을 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언니의 우아함에 비하면 외형적이고 누구에게나 단번에 드러날 듯이 보였다. 외사촌 로베르로 말하면 특별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성격이었다. 그저 내 또래의 엇비슷한 사내 아이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줄리에트와 로베르와는 어울려 놀았고 알리사와는 이야기를 하였다. 알리사는 우리의 놀이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다.
아무리 까마득한 데까지 과거를 더듬어 보아도 그녀는 진지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무엇에 관해 우리는 이야기를 하였던가? 어린애들 둘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란 무엇에 관해서일까? 이제 곧 당신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그에 앞서 다시는 외숙모의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2해 되던 때 나와 어머니는 부활절 휴가를 보내러 르아브르에 갔다. 시내에서 어지간히 비좁게 살고 있던 빅골랭 외삼촌 댁에 머무르지 않고 집이 훨씬 넓은 큰 이모 댁에서 지냈다. 별로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블랑티의 이모는 오래전부터 과부로 지내고 있었다. 기질도 아주 다르고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은 이모네 애들을 나는 겨우 얼굴이나 알 정도였다. 르하브르에서 모두 블랑티의 댁이라고 부르는 이모네 집은 시내에 있지 않고 산 기슭이라고 불리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중턱쯤에 있었다. 빅골랭 외삼촌네는 상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가파른 언덕길로 두 집 사이를 아주 순식간에 왕래할 수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나는 이 길을 뛰어내려 갔다가는 다시 기어 오르곤 했다. 그날 나는 외삼촌 댁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 외삼촌은 곧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의 사무실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어머니를 찾으러 블랑티의 댁으로 올라갔다. 가서 보니 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외출하고 없고 저녁 식사 때에나 들어오시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곧장 시내로 내려왔다. 내 멋대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부둣가로 나갔다. 부두는 바다 안개로 침울해져 있었다. 한 두어 시간 선창가를 쏘다녔다. 갑자기 이제 막 작별하고 온 알리사를 불쑥 찾아가서 깜짝 놀래주고 싶은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다른 박지를 하여 시내를 가로질러 가서 빗골랭 댁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미 나는 층계를 뛰어오르고 있었다. 내게 문을 열어준 하녀가 나를 가로막고 말했다. 제롬 도련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시라니까요. 마님이 발작이 나셨어요. 그러나 나는 뿌리치고 올라갔다. 난 외숙모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알리사의 방은 4층에 있었고 2층엔 응접실과 식당, 3층엔 외숙모의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그 앞을 지나야만 했다. 한 줄기 불빛이 방에서 흘러나와 층계참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들킬까봐 걱정되어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몸을 숨겼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 나는 어리벙벙해졌다. 커튼이 쳐져 있기는 했지만 2개의 갈대 촛대에 꽂혀 있는 촛불이 즐거운 빛을 풀어내고 있는 방 한가운데에 외숙모가 긴 의자에 누워있고 그 발밑에 로베르와 줄리에트가 외숙모 뒤로는 중위 군복을 입은 낯선 젊은 사내가 있었다. 그 2아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 보면 망측한 일이지만 그 무렵에 순진한 나로서는 오히려 그게 안심이 되었다. 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 낯선 사람을 애들은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빗골랭, 빗골랭, 내게 양 한 마리가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빗골랭이라고 부를걸? 못 가라는 의미의 빗골랭이란 말을 흉내낸 농담. 외숙모조차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외숙모가 젊은 사내에게 담배 한 대를 내밀자 그가 불을 붙여주고 외숙모가 몇 모금 빠는 것을 보았다. 담배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사내는 담배를 주우려고 달려와 외숙모의 숄에 발이 감긴 척하면서 외숙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우스꽝스러운 이 연극 덕분에 나는 들키지 않고 4층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알리사의 방문 앞에 다다랐다. 잠시 기다렸다. 웃음소리가 섞인 떠들썩한 소리가 아래층으로부터 들려왔다. 그 소리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덮어버렸는지 대답이 없다. 나는 지그시 문을 열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실내는 몹시 어두워 얼른 알리사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저문은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을 등지고 알리사는 침대 머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일어서지는 않고 조용히 소곤거리듯 말했다. 오, 제롬, 왜 돌아왔니? 나는 입을 맞추려고 몸을 굽혔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 있었다. 이 순간이 나의 일생을 결정하였다. 지금도 나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 순간을 회상할 수 없다. 물론 알리사의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어렴풋하게밖에 짐작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슬픔이 팔딱거리는 이 작은 영혼과 오열로 온통 흔들리는 연약한 이 육신에게는 너무나 벅찬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알리사 곁에 꼼짝하지 않고 나는 서 있었다. 솟구치는 가슴속의 격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나는 모르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대고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대고 있었다. 사랑과 연민에 취하고 감격과 희생과 미덕이 뒤섞인 어떤 막연한 감정에 감겨 나는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내 삶의 목적은 이제 다만 공포와 악과 삶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을 스스로 바치기로 하였다. 기도로 가득 찬 나도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를 내 몸으로 보호하듯 감쌌다. 어렴풋이 그녀가 말하는 걸 들었다. 제롬, 그들이 너를 못 봤지? 그렇지. 자, 빨리 가. 그들이 너를 보면 안 돼. 그리고 한결 낮은 소리로 덧붙였다. 제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가엾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나는 어머니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블랑띠의 이모가 어머니와 나누던 끊임없는 그 수군거림이며 그 두 여인네가 짓던 안절부절 못하며 근심스러워하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며 밀담하는 곳에 내가 가까이 갈 때마다 예, 저리 가서 놀려무나 하시면서 나를 멀리하던 일, 이 모든 것이 그분들도 빗골랭댁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파리에 돌아오자마자 한 장의 전보가 다시 어머니를 르아브르로 불러갔다. 외숙모가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었다. 누구와 함께요? 나는 어머니가 나를 맡긴 미스 애슈 브루통에게 물었다. 예, 그런 건 어머님께나 여쭤보렴. 난 내게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구나. 이 사건에 어리둥절해진 올드미스 친구는 말하였다. 이틀 후 그녀와 나는 어머니께 갔다. 토요일이었다. 따라서 나는 다음 날 외사촌 누이들을 교회에서 만날 것이었다. 내 마음은 오직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어린 마음에는 이런 장소에서 만남으로써 우리의 재회가 신성화된다는 것이 몹시 대견스러웠다. 아무튼 외숙모에 대해선 거의 생각도 안 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캐묻지 않는 것이 체면이 서는 것이라 여겼다. 조그마한 예배당에는 그날 아침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보띠의 목사는 아마도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했지만 묵도를 위한 설교 재료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택하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알리사는 나보다 몇 자리 앞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 모습만을 보았다. 내 자신을 잊은 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온 정신을 기울여 듣고 있는 그 말씀도 그녀를 거쳐서 듣는 듯 싶었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목사는 먼저 전 구절을 다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고 나서 주제를 분명하게 가르면서 우선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멍하게 나는 꿈속인 양 외숙모의 방을 다시 회상하고 있었다. 드러누운 채 웃고 있던 외숙모를 그려보았다. 역시 웃고 있던 번지르르한 장교를 그려보았다. 웃음이니 즐거움이니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죄악의 징그러운 상징인 것 같이 여겨졌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띠의 목사는 말을 계속하였다. 이어 자세히 설명함에 따라 나는 히히덕거리며 싱글벙글 앞으로 나아가면서 행렬을 이루는 호사스런 차림의 군중을 보았다.
나는 그런 행렬에 낄 수도 없겠지만 끼고 싶지도 않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걸어 나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알리사로부터 나를 멀리 떼어 놓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목사는 인용구의 첫 대목을 되풀이하여 말하였고 나는 애써 들어가야 할 그 좁은 문을 보았다. 내가 잠겨 있던 꿈속에서 나는 그 문을 흡사 일종의 금속, 아병기처럼 상상하고는 그 속으로 힘써 들어가는 것이었다. 유난스런 고통이긴 하지만 그 고통엔 천국의 지복의 전조가 섞여 있는 그런 고통을 맛보며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 문은 다시 알리사를 찾아가던 바로 그 방문이 되는 것이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무로 돌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기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기 때문이니라. 보띠의 목사는 계속하였다. 나는 모든 고행과 온갖 비애의 저 너머로 또 다른 하나의 순수하고 신비스러우며 맑고 깨끗한 천사의 기쁨을 내 영혼이 이미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그 기쁨을 상상하며 예감하는 것이었다. 내게는 그 기쁨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바이올린 소리와도 같았고 알리사의 마음과 내 마음이 타서 한데 말라붙는 날카로운 불길처럼 상상되는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묵시록이 말해주는 그런 하얀 옷들을 입고 손을 잡은 채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었다. 어린애의 이러한 꿈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조금도 거짓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명료하게 보이는 점이 있다면 그건 하나의 아주 뚜렷한 감정을 나타내는 데에는 충분치 않은 영상과 언어들에서 오는 것이리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보띠의 목사는 끝을 맺었다. 목사는 어떻게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설교가 끝날 무렵 나의 마음은 적잖이 고조되어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알리사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뛰쳐나와 버렸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벌써부터 내 결심을 나는 이미 결심해 버렸던 것이다. 시련에 부대끼고 싶어하고 당장의 그녀 곁을 떠남으로써 한결 그녀에게 갚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준엄한 교훈은 그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천성적으로 그 의무에 합당한 영혼을 찾아낸 것이었다. 게다가 부모님이 보인 모범이 마음의 충동을 억눌러 주던 청교도적 교율과 결합되어 이 영혼을 내가 덕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던 것으로 이끌어 가버리고 말았다. 나 자신을 억제한다는 것은 남들이 자기 자신에 탐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나를 얽매어 놓았던 이러한 엄격한 규율도 나를 실증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쭐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미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행복 자체라기보다는 행복을 얻기 위한 그 끝없는 노력이었다. 이처럼 나는 어린 시절부터 행복과 덕을 혼동하고 있었다. 물론 14살 소년으로서 나는 아직도 사리가 분명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윽고 알리사를 향한 사랑은 단호하게 나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다. 그것은 갑작스런 내심의 계시였고 그 계시 덕분에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곧 나에게는 내 자신이 내향적이며 밖으로 잘 나타내지 않고 언제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일이나 서투르게 시도해보며 자기 자신을 이겨낸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승리도 생각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공부를 좋아하였고 장난을 해도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것이나 힘든 것이 아니면 열중하지 않았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별로 사귀지도 않았고 같이 어울려 그들의 장난에 맞장구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우정이나 호의로서일 뿐이었다. 아벨, 보티에마는 예외였는데 그는 다음에 파리에 와서 나와 같은 학급에 있게 된 아이였다.
상냥하고 별로 열정도 없는 애로서 존경보다는 정다움을 느끼는 사이였지만 적어도 그와 어울리게 되면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라 되돌아가는 르하브르와 퐁그즈 마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외사촌 동생인 로베르 비꼴랭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중학교 기숙사에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두 학년 아래였고 그저 일요일에나 만날 따름이었다. 외사촌 누이의 동생이 아니었던들 게다가 그는 누이들과 닮은 점도 거의 없었다. 아마도 나는 그를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나는 온통 사랑에 몰두되어 있었고 로베르와 아벨과 나누던 우정이 나에게 무슨 중요성을 갖는다면 그건 다만 그 사랑의 빛을 받음으로써일 뿐이었다. 알리사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값진 진주와 같았고 나는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장사치였다. 아직 어린 나이에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게다가 사촌 누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부른다 해서 큰 잘못이 되는 것일까? 그 뒤로 내가 겪은 그 어느 것도 이보다 더 사랑이라는 이름에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것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뚜렷하게 육체적인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조차 내 감정은 별로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에 오직 그녀에게만 어울리는 인간이 되려고 마음 먹었던 것에서 그녀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소유하겠다고 열망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공부, 노력, 경건한 행동 따위 이런 모든 것을 나는 신비롭게도 알리사에게 바쳤다. 다만 그녀를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흔히 그녀가 모르도록 하는 것이 한층 값진 덕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나는 독한 술 같은 일종의 겸양에 도취되어 있었고 자신의 쾌락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나에게 무슨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일에도 만족치 못하는 버릇에 길들여진 것이다. 나만 이러한 경쟁심에 분발되었던 것일까? 알리사는 그런 것에 대해선 아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녀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나 때문에 혹은 나를 위하여 무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꾸밈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의 영혼 속에선 모든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덕은 퍽이나 여유 있고 우아해서 하나의 포기 상태처럼 보일 정도였다. 어린애와도 같은 천진난만한 미소 때문에 그녀의 엄숙한 시선까지도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그처럼 아늑한, 그처럼 다정스런 무언가를 묻는 듯한 시선을 살며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러고 보면 외삼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맏딸 곁에 앉아 도움과 의견과 위안을 구하던 것도 이해가 간다. 그 이듬해 여름 나는 외삼촌이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슬픔은 그를 몹시 노쇠하게 하였다. 식사 중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이따금씩 즐거운 표정을 불쑥 지어내곤 했지만 그것은 억지일 뿐이라서 아무 말 않고 잠자코 있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저녁에 알리사가 모시러 갈 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우고 있기가 일쑤였고 알리사가 빌다시피 해야 겨우 방에서 나왔다. 알리사는 외삼촌을 마치 어린애처럼 다루어 정원으로 이끌었다. 꽃이 피어있는 오솔길을 따라 둘이서 걷다가 채소밭 층계 근처 의자를 몇 개 가져다 놓은 둥그런 갈림터 가까이 앉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젓갈색의 우람한 너도 밤나무들 중 한 그루의 그늘이 진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느라고 꽤 늦었던 때였다. 꽃이 피어있는 그 오솔길과 나 사이엔 월계수 울타리가 있을 뿐 보이지는 않아도 소리가 들려오는 곳인데 알리사와 외삼촌의 말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로베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참이었던 모양이다. 그때 알리사의 입에서 내 이름이 들렸다. 이어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자 외삼촌이 큰 소리로 외치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애는 언제까지나 공부를 좋아할 거야? 엉겁결에 엿듣는 자가 되어버린 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그들에게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행동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어떻게? 기침을 할까?
소리를 칠까? 나 여기 있어요. 당신네들 말소리가 들려요. 라고. 내가 아무 소리 없이 잠자코 있었던 것은 더 들어보려는 호기심에서라기보다는 난처함과 수줍음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다만 지나가는 중이었고 이야기 소리는 희미하게 들려왔던 것이니. 그러나 두 사람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마도 알리사는 늘 그렇듯이 팔목에 가벼운 바구니를 걸고서 시든 꽃을 따 버리기도 하고 잦은 바다 안개 때문에 아직 푸릇푸릇한 채로 떨어진 열매를 울타리 밑에서 주워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발리시의 아저씨는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외삼촌의 목소리는 낮고도 희미하였다. 그의 대답은 알아듣지 못했다. 알리사가 우겨댔다. 아주 훌륭했죠. 안 그래요? 또다시 너무나 희미한 대답. 그러자 또 알리사의 말. 제롬은 머리가 좋지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귀를 곤두세우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시 알리사가 말을 이었다. 제롬이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외삼촌의 음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얘야, 우선 알고 싶은데 넌 어떤 뜻으로 훌륭한 이란 말을 쓰고 있지? 보기엔 그렇지도 않고 적어도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는 법이야.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저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알리사가 말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니? 그 앤 아직 너무 어리니 말이다. 그래, 확실히 그 앤 아주 유망하기야 하지. 하지만 성공하자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란다.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뭐랄까, 신뢰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도움이라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리사가 가로막고 물었다. 나에게는 없었던 애정과 존경 말이다. 외삼촌은 쓸쓸하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소리는 아주 들리지 않게 되고 말았다. 저녁 기도 시간에 뜻하지 않게 저지른 나의 지각 없는 행동을 뉘우치고 알리사에게 고백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때에는 필경 좀 더 알려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다음날 내가 첫 마디를 꺼내자마자 알리사는 대뜸 말했다. 하지만 제롬, 그렇게 엿듣는 건 아주 나쁜 짓이야. 기척을 내든가 아니면 자리를 떠났어야지. 정말이지 엿듣진 않았어. 들으려고 안 했는데 들려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참이어서. 우린 천천히 걷고 있었다고. 그렇긴 해도 내겐 겨우 들릴락 말락 했을 뿐이야. 그리고 곧 못 듣게 됐어. 알리사, 그런데 말이야,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었을 때 외삼촌이 뭐라고 대답하셨지? 제롬, 알리사는 웃으며 말했다. 모두 들어놓고선 나한테 또 되풀이 시켜놓고 즐기려고 그러지? 정말 첫 마디밖에 못 들었대도 그래. 신뢰니 사랑이니 말씀하셨을 때 말이야. 그러시고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래,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녀는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인생에 있어서의 도움을 말씀하시길래 내겐 어머니가 계신다고 대답했어. 오, 알리사.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나하고 함께 계시겠니? 더구나 그건 서로 다른 일 아니니? 알리사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부르르 떨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중에 내가 뭐가 되든 그건 다 알리사를 위해서야. 하지만 제롬, 나도 너를 떠날지 모르는 거잖아. 나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어. 그녀는 어깨를 좀 흠칫하였다. 너는 혼자서 나아갈 만큼 굳세지 못한 거니? 우리는 저마다 오로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알리사야. 왜 너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안내자를 찾으려고 하니? 우리 서로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둘이 저마다 서로를 잊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뿐이라고 생각되지 않니? 그래, 우리의 결합. 나는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빌어. 나는 말을 가로챘다. 아니, 너는 하나님 안에서 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얘기니? 진심으로 나는 다 알고 있어. 그건 두 사람이 찬양하는 같은 것 안에서 서로 다시 미칠 듯이 만나는 걸 말해. 알리사가 찬양하는 것을, 나 역시 찬양하는 것은 바로 알리사를 다시 만나보려는 생각인 것 같아. 찬양이 도무지 순수하지 않구나. 나한테 너무 큰 걸 바라지 마.
천국이라도 거기서 알리사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 같은 건 그만둘 테야. 그녀는 자기 입술에 손가락을 하나 갖다 대더니 약간 엄숙한 태도로 말하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주고받던 말들을 옮기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애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조금도 어린애답지 않게 보이리라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들에 대해 변명이라도 해야 할까? 우리가 나누던 말들을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도록 꾸미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변명 또한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라틴어판 복음서를 구해서 긴 구절들을 암송하곤 했다. 자기 동생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알리사는 나와 함께 라틴어를 배웠던 것이다. 지금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내 독서를 따라오기 위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녀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공부에서는 나도 별반 재미를 찾으려 들지 않았다. 그러한 것이 때때로 방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생각하기 쉽듯이 내 정신의 비약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녀는 어디서나 자유로이 나를 앞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의 정신은 그녀에 의해 정해진 길로 나아갔고 그 무렵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나 우리가 사색이라고 부르던 것은 좀 더 학문적인 어떤 공감에 대한 구실이었거나 감정의 가장 사랑의 거칠애에 불과했던 경우가 많았다. 처음엔 아직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나의 그러한 감정을 어머니는 걱정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기력이 점점 기우는 것을 느끼는 시점에 와서는 우리 두 사람을 모성적인 포옹 안에서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어머니의 심장병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발작이 유별나게 심하던 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가까이 부르셨다. 얘야, 너도 보다시피 이제 난 펑 늙었다. 어느 날엔가 널 두고 갑자기 가버리겠지? 몹시 숨이 가빠져서 어머니는 말씀을 끊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나는 소리치고 말았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어머니가 기다리셨으리라고 생각되는 말을. 어머니, 아실 테지만 전 알리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자 내 말이 분명 어머니의 가장 깊은 내심의 생각에 이어졌음인지 곧 말씀을 이으셨다. 그래, 내가 지금 말하려던 것도 바로 그거다, 제롬. 어머니,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애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으시지요? 그렇지요. 그럼 얘야. 어머니는 몇 번이나 부드럽게 되풀이하셨다. 그럼 얘야. 라고. 어머니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어머니는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두어야 해 라고 하셨다. 그런 다음 어머니 곁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길, 너희 둘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하고 말씀하시더니 옅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어머니를 깨우려 들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다. 그 이튿날엔 어머니도 기분이 좀 나아졌다. 나는 강의 때문에 다시 학교로 갔고 그래서 절반밖에 못한 속내 이야기 위에 다시금 침묵이 덮였다. 게다가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알 수 있었을 것인가. 알리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한순간도 의심할 수 없었다. 설령 그때까지는 내가 미심쩍어 했다 할지라도 그 뒤를 이어 일어난 슬픈 사건에 즈음하여서는 그러한 의심도 영원히 내 가슴으로부터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나와 미스 애슈 브루통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운명하셨다. 어머니를 데려가 버린 그 마지막 발작도 처음엔 그전 발작보다 더 심한 것 같지는 않았다. 마지막 무렵이 되어서야 위태로운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친척들 중 누구 하나도 임종 직전에 뛰어올 틈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옛 친구 곁에서 그리운 어머니의 주검을 지키면서 첫 밤을 세웠다.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어머니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마음속으로 느껴지지 않는 데에 놀랐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친구가 이렇게 앞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미스 애슈브루통이 측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이별이 사촌 누이를 내 곁으로 서둘러 보내리라는 은밀한 생각이 나의 슬픔을 자꾸만 억누르는 것이었다. 이튿날 외삼촌이 도착하였다. 외삼촌은 알리사의 편지를 내게 내밀었다. 그녀는 그 다음 날에야 블랑띠의 이모와 함께 왔다. 제롬, 나의 벗, 나의 형제라고 편지에 쓰여 있었다. 기다리고 계시던 커다란 만족을 드릴 수 있었을 몇 마디 말을 돌아가시기 전에 여쭙지 못한 것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부디 어머니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그리고 이제부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안녕히 내 가엾은 벗,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다정한 너의 알리사.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었을까? 여쭙지 못하여 섭섭하다는 그 몇 마디 말이란 도대체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기약하는 말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그러나 나이가 어렸던 나는 선뜻 그녀에게 고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녀의 약속이 굳이 필요하였던가? 우리는 벌써 약혼자들이나 다름없지 않았던가? 우리의 사랑은 이미 친척들에겐 비밀이 되지 못하였다. 나의 외삼촌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에 아무런 이의도 없었다. 아니, 외삼촌은 벌써 나를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 며칠 후부터 시작되었던 부활절 휴가를 나는 르아브르에서 보냈다. 블랑띠의 이모 댁에서 머물렀지만 식사는 거의 비꼴랭 외삼촌 댁에서 하였다. 펠리시 블랑띠의 이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부인이었다. 하지만 사촌들이나 나는 그렇게 친하지 못하였다. 이모는 끊임없이 분망하여 늘 숨이 찰 지경이었다. 몸가짐에는 상냥함이 없었고 음성 또한 선율적이 아니었다. 때를 불문하고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싶어서 마구 쓰다듬어 주는 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귀찮았다. 비꼴랭 외삼촌은 이모를 무척 좋아하였지만 외삼촌이 이모한테 이야기할 때의 음성만 들어보아도 외삼촌이 어머니를 얼마나 더 좋아했는지 우리는 쉽사리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모가 말을 꺼냈다. 얘야, 올 여름에 무얼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만 내 결정에 앞서 내 계획을 좀 알고 싶구나. 혹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아직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글쎄 여행을 해볼까 싶어요. 이모가 말을 이었다. 알겠지만 내 집에서도 말이야. 퐁그즈 마르나 마찬가지로 내가 오는 걸 언제나 환영한다. 하긴 그쪽으로 가면 내 외삼촌이랑 줄리에트가 좋아하겠구나. 알리사 말씀이죠? 그렇지 참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애를 나는 글쎄 줄리에트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 외삼촌이 말해줄 때까지 말이다. 그게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알겠지만 난 너희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너희를 별로 잘 알지는 못한단다. 너희를 만나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게다가 원체 뭘 꼼꼼히 관찰하는 성미도 아니고 나한테 상관없는 일을 살펴보려고 가만히 서 있을 시간도 없었으니까 함께 노는 걸 보면 항상 줄리에트이길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지. 그 애는 참 예쁘고 쾌활하잖니? 네, 그래요. 지금도 난 줄리에트하고 곧잘 어울려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알리사예요. 그래, 그래, 좋아. 너 좋을 대로 해야지. 너도 알지만 나야 뭐 알리사를 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지. 그 애는 제 동생보다 말수도 적고 하니. 아무튼 내가 그 애를 택했을 때에는 그만한 좋은 점이 있었겠지. 하지만 이모, 무엇 때문에 제가 알리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저는. 성낼 건 없다, 제롬. 내가 어떤 딴 뜻을 갖고 말한 건 아니니까. 내 말을 듣다가 그만 내가 하려던 이야기를 잊었구나. 아참, 그러니 결국 결혼으로 가겠구나. 아참, 내 상복 때문에 아직은 예법상 정혼을 해둘 수가 없구나. 그런데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저 내 생각으론 이제는 어머니하고도 함께 가 있지도 못하게 되고 했으니까 말이지. 내가 퐁구즈 마르에 가 있는 게 어쩌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를 거라는. 글쎄 이모, 제가 여행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이다. 난 이렇게 생각했단다. 내가 함께 가게 된다면 만사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내가 짬을 낼 수도 있도록 미리 계획을 짜 놓았단다. 뭐 제가 한마디만 부탁드리면 미스 애슈 브루통이 쾌히 오실 텐데요, 뭘. 그래,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야. 나도 함께 가겠다. 뭐 내가 가엾은 내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이모는 갑자기 흐느껴 울며 덧붙였다. 나는 그저 집안 일이나 돌볼까 하고 그렇게 되면 너나 내 외삼촌이나 알리사도 덜 부담스럽지 않겠니? 펠리시 이모는 자신이 함께 있는 일의 효과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바로 이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난처해졌다. 이모는 말씀하셨던 대로 7월부터 퐁그즈마루로 옮겨왔고 미스 애슈브르통과 나도 곧 뒤따라갔다. 집안일을 거들어 알리사를 돕는다는 구실로 이모는 그처럼 조용하던 집을 끊임없는 소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또 이모의 말처럼 만사를 잘 되게 하려고 수선을 피우는데 어찌나 극성스러웠던지 알리사와 나는 이모 앞에서는 늘 거북하였고 거의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모는 필경 우리가 몹시 쌀쌀 맞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우리가 잠자코 잊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모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 반대로 줄리에트의 성격은 이러한 부산스러움과 꽤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모가 막내 조카 딸을 아주 편하게 귀여워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어떤 반감이 이모에 대한 나의 애정을 가로막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이 도착하자 이모가 나를 불렀다. 얘 제롬 아주 딱하게 됐다. 딸년이 아프다고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 너를 두고 가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부질없는 잔 걱정에 가득 차서 나는 외삼촌을 만나러 갔다. 이모가 떠난 뒤에도 나는 퐁그즈 마르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누님은 또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원. 얘 제롬 왜 떠나겠다는 거냐? 넌 벌써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외삼촌은 나의 첫 마디에 소리치듯 말했다. 이모는 단지 2주일밖에 퐁그즈 마르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모가 떠나자 집안은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꼭 행복과도 같은 고요함이 다시 집안에 깃들게 되었다. 내 상복은 우리의 사랑을 어둡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음향이 몹시 잘 어울리는 곳에서처럼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 서로 잘 이해되는 단조롭게 흐르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모가 출발한 지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이모에 관해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난리 법석이라니 하고 우리는 말했다. 삶의 물결이 그의 영혼에 더 이상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여 너의 그림자는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린 쉬타임 부인 괴테의 애인 가운데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 영혼 속에 비치는 세계를 보는 것은 아름다우리라고 했던 괴테의 말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번에 어떤 계급 제도와 같은 걸 만들고 명상의 능력을 최고 위에 놓았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외삼촌이 쓸쓸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들아, 비록 부서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모습을 알아보실 게다. 생애의 어느 한순간만을 언뜻 보고서 그 인간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너희가 싫어하는 나의 누님의 그 모든 점도 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아는 나로서는 너희처럼 가혹하게 비난할 수 없구나. 젊은 시절에 그처럼 남을 즐겁게 하던 성품도 늙어가다 보면 나쁘게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지금 너희가 법석이라고 부르는 펠리시 누님의 성격도 처음엔 오직 귀엽게 깡총된다든가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든가 솔직하다든가 애교가 있다든가 이렇게만 여겨지던 것이었다. 확실히 우리도 지금의 너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지. 그때의 나는 너와 사뭇 비슷했단다. 제롬,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닮았을지도 모르지. 펠리시 누님은 지금의 줄리에트와 아주 비슷했고 그래 생김새조차도. 그리고 가만히 있자.
외삼촌은 그 딸 쪽을 돌아보며 덧붙이는 것이었다. 내 목소리가 어떤 울림을 낼 땐 나는 내게서 내 고모를 보게 된단다. 내 고모도 너하고 똑같은 미소를 가졌었지. 그리고 금방 없어져 버렸지만 너처럼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팔꿈치를 앞에다 짚고 두 손에 깍지 낀 손가락으로 이마를 받친 채 가만히 있는 그런 몸짓을 고모는 가끔 했었다. 미스 애슈 브루통은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거의 수군거리듯 낮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내 어머니를 회상시키는 건 알리사지. 그해 여름은 찬란하였다. 온갖 것엔 푸른 하늘이 베어든 듯 하였다. 우리의 열정은 불행도 죽음도 이겨냈다. 우리 앞에선 어두운 그림자도 물러서는 것이었다. 아침이면 나는 기쁨으로 잠에서 깨었다. 동이틀 무렵부터 일어나 해를 맞이하러 뛰어나가곤 하였다. 지금도 그 시절을 회상할 때면 이슬에 흠뻑 젖은 그 시간이 눈에 선하다. 무척 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이 버릇이던 제 언니에 비해 아침에 일찍 깨는 줄리에트는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줄리에트는 언니와 나 사이에서 전달자 노릇을 했다. 그녀에게 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도 듣는데 실증을 내지 않았다. 알리사 앞에서는 애정에 벅차오름으로 자꾸 망설여지고 어색해해서 말하지 못하던 것도 줄리엣에겐 곧잘 털어놓았던 것이다. 알리사는 나의 이런 행동에 찬동하고 자기 동생에게 그처럼 쾌활하게 내가 말하는 것을 즐기는 듯이 보였다. 요컨대 우리가 오직 그녀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리사는 몰랐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했는지 모르겠다. 오 사랑의 오묘한 위장이여. 벅찬 사랑의 오묘한 위장이여. 너는 어느 비밀 통로로 해서 우리를 웃음에서 눈물로 가장 천진스런 기쁨으로부터 덕행의 욕으로 이끌어 갔던가. 그토록 맑고 그토록 매끄럽게 그 여름은 달아나 버렸기에 미끄러져 가버린 그 하루하루에서 오늘 나의 기억은 거의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한다. 그 무렵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대화와 독서뿐. 난 슬픈 꿈을 꾸었어. 방학이 끝날 무렵에 어느 날 알리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아니야, 내가 죽는 걸 본 건 아니야. 그저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야. 무서웠어. 어찌나 무서웠는지 내가 그저 여기에 없는 것이라고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어.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내 생각으론 너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믿어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아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에서 깨버렸어. 아침이 돼도 그 꿈이 눈에 선했어. 꼭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았어. 아직도 너와 헤어져 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라고 말하곤 나지막한 소리로 일생 동안 너와 떨어져 있게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일생 동안 몹시 애를 써야 할 것 같고. 그건 어째서? 우리가 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저마다 몹시 애를 써야 할 것 같았어. 나는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였다. 그 말에 반박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나의 가슴은 몹시 뛰었고 갑자기 용기를 얻어 나는 말하였다. 그래, 나도 오늘 아침 꿈을 꾸었는데 어찌나 알리사와 결혼하려고 들었는지 아무것도 죽음 밖엔 우리를 떼어놓지 못할 것 같았어. 죽음인들 떼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녀는 말을 받았다. 내가 말하려는 건 그와는 반대로 죽음이 접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 삶에서는 떨어져 있던 것을 접근시킬 수 있어. 그 모든 말이 우리 가슴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때의 억양까지도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닌 중대한 뜻은 세월이 훨씬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여름은 달아나고 있었다. 벌써 넓은 들판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시야는 더욱 뜻하지 않게 펼쳐졌다. 떠나기 전날, 아니 전전날 저녁, 줄리에트와 나는 아래 정원 작은 숲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어제 알리사에게 읊어주던 게 뭐였어? 그녀가 물었다. 언제? 폐관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말이야. 둘만 남겨놓고 우리가 먼저 왔을 때 말이야. 아, 보들레르의 시였을 거야. 어떤 시? 내겐 들려주고 싶지 않아? 이제 곧 우리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리니.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대뜸 말을 가로채면서 떨리고 달라진 음성으로 그 다음을 받아 읊었다. 아듀, 너무나 짧은 우리 여름의 빛나는 광희여. 아니 그걸 알고 있었니? 나는 몹시 놀라서 소리쳤다. 시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왜? 제롬이 나한텐 읊어주지 않으니까? 그녀는 웃으면서 그러나 좀 어색한 듯이 말했다. 때때로 제롬은 나를 아주 바보로 하는 모양이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 한 번도 내가 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고 또 나한테 시를 읊어달라고 한 적도 없었잖아. 그거야 알리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 걸 뭐.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불쑥 물었다. 내일 오후에 떠나? 그래야 할 모양이야. 올 겨울엔 뭘 할 생각이야? 노르말 고등 사범학교 1학년이지 뭐. 알리사하고는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병역 마치기 전엔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잘 알기 전엔 안 할 생각이야. 그럼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직 알고 싶지 않아. 너무나 많은 것이 내 관심을 끌고 있거든. 무얼 하나 꼭 골라 잡아야 하고 그것만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시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늦추고 싶은 거야. 약혼을 미루는 것도 생활이 고정될까 두려워서 그래? 나는 말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는 따져 물었다. 그럼 약혼은 뭐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 왜 당장 약혼해 두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약혼해야 할 까닭은 또 뭐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서로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서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내 모든 삶을 알리사를 위해 바치고 싶어 하는데 말이야. 나의 애정을 무슨 약속 따위로 얽어매는 편이 더 훌륭해 보일 것 같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맹세 같은 건 사랑에 대한 모독처럼 보여. 내가 약혼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아마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될 때뿐일 거야. 내가 못 믿는 건 알리사가 아니야. 우리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요전번에 뜻하지 않게 알리사와 그녀의 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던 정원의 그 지점에 이르렀다. 문득 좀 전에 정원 쪽으로 나가던 알리사가 어쩐지 지금쯤 그 둥그런 갈림터 어디쯤에 앉아 있을지 모른다는, 그렇다면 그녀 역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직접 대고 감히 하지 못하던 말을 그녀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당장 내 마음을 유혹했다. 제 꾀에 신이 난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오! 하고 내 나이 또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좀 거창스러운 감격을 넣어 외쳤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말에만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줄리에트의 말을 통하여 알리사가 하지 않은 모든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 오, 우리가 다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에 우리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며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그녀의 속에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 주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의 내부를, 아니 자신의 내부보다 더 잘 타인의 속을 읽을 수 있다면 애정에는 얼마나 안정이 있을 것인가, 또 사랑에는 얼마나 순수함이 깃들 것인가. 줄리에트의 곤혹스런 표정을 나는 내 천박한 시심의 효과라고 자만하였다. 그녀는 갑자기 내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이야기했다. 제롬, 꼭 알리사를 행복해 주리라고 믿고 싶어? 만일 오빠 때문에 알리사가 괴로워져야 한다면 난 오빠를 아주 미워하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줄리에트,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이마를 들어 올리면서 나는 소리쳤다. 나도 나 자신을 증오할 거야. 내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아직 내 앞길을 결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다만 내 삶을 알리사와 더불어 좀 더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야. 아무튼 난 내 모든 미래를 알리사에게 걸고 있어. 알리사 없이 내가 무엇이 된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원치 않.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알리사는 뭐라고 하지? 그런 이야기는 알리사한테 하지 않아. 결코. 아직 약혼을 하지 않은 건 그 때문이기도 해. 우리 사이엔 결혼 같은 건 문제가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도. 오, 줄리에트, 알리사하고의 삶이란 내겐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감히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녀에게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야. 갑작스런 행복으로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난 그녀를 놀라게 할까봐 두렵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에게 예감되는 그 무한한 행복이 그녀를 놀라게 할까봐 나는 두려운 거야. 언젠가 알리사에게 여행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어.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조금 도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에겐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러한 나라들이 아름다우며 남들이 거기에 가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제롬, 오빠는 여행하고 싶어? 어디든지 다 가보고 싶어. 내겐 삶 자체가 알리사와 함께 책이며 못 사람들이며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가는 하나의 긴 여행처럼 보여.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닻을 올린다는 말 말이야. 그래? 나도 종종 그 말을 생각해. 줄리에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줄리에트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해 그녀의 말이 상처 입은 가엾은 새처럼 땅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밤에 떠나 눈부신 여명 속에서 잠을 깬다. 불안스러운 파도 위에 단 두 사람만 있음을 느끼며.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지도 위에서 보았던 어느 항구에 도착한다. 거기선 모든 게 미지의 것이고 오빠 팔에 기댄 알리사와 함께 발판을 딛고 배에서 내리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는 급히 우체국으로 가겠지. 나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줄리에트가 우리한테 보낸 편지를 찾으러 말이지. 줄리에트가 남아있을 퐁그즈 마르에서 말이지. 아마 오빠와 언니에겐 퐁그즈 마르가 아주 작고 쓸쓸하고 아주 멀게 보이겠지. 이것이 분명히 줄리에트의 말이었는지는 단언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내 마음은 그토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둥그런 갈림터 가까이에 다다랐다. 가던 길을 우리가 되돌아오려고 할 바로 그때 알리사가 불쑥 그늘에서 나오며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다. 알리사가 너무나 창백해서 줄리에트는 그만 소리를 쳤다. 사실 몸이 좀 불편해. 알리사는 허겁지겁 우물거렸다. 공기가 좀 차. 난 들어가는 게 더 낫겠어. 그러곤 젠 걸음으로 돌아서서 집 쪽으로 가버렸다. 우리 얘길 모두 들었어. 알리사가 좀 멀리 가자 줄리에트가 소리치듯 말했다. 하지만 알리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은 하나도 안 했는걸. 오히려 가겠어. 언니를 뒤쫓아가며 줄리에트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알리사는 저녁 식사 때 나타났지만 이내 골치가 아프다면서 금세 자리를 떴다. 그녀는 우리의 대화에서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들을 초조하게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줄리에트에게 너무 바짝 붙어서 걸었다는 것, 줄리에트의 목에 내 팔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어렸을 적부터의 버릇이 아닌가. 게다가 알리사는 이미 몇 번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걷는 것을 보았었다. 아, 나는 얼마나 불쌍한 장님이었던가. 더듬거리며 내 허물을 찾으면서도 나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기억하지도 못했던 줄리에트의 이야기를 알리사는 아마 더 잘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없지. 불안으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알리사가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진 나는 또 다른 위험에 대해선 생각하지도 않고 줄리에트에게 내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줄리에트가 내게 했던 말에 감동되어 나는 걱정과 의구를 물리치고 다음날 약혼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떠나기 전날이었다. 나는 알리사의 슬픔을 나의 출발 탓으로만 돌렸다. 그녀는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단둘이서만 만나지도 못한 채 오후가 지나갔다. 털어놓고 말도 못하고 떠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녁 식사 직전에 그녀의 방으로 찾아갔다. 알리사는 산호 목걸이를 걸고 있는 중으로 두 팔을 들고 몸을 숙인 채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서 켜진 두 촛대 사이에 있는 거울 속을 자기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가 나를 본 것은 거울 속에서였다. 돌아다 보지도 않고서 그녀는 얼마 동안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방문이 닫혀있지 않았었나 봐?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더군. 알리사, 내일 내가 떠나는 건 알고 있지?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끝내 걸지 못한 목걸이를 벽난로 위에다 내려놓았다.
약혼이라는 말이 내겐 너무나 노골적이고 또 너무나 거칠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말 대신에 나는 종잡을 수 없이 에둘러 말했다. 말뜻을 알아듣자 알리사는 휘청거리는 듯 벽난로에 몸을 기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 자신도 어찌나 몸이 떨리는지 그녀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걸 조심스레 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 가까이에 있었고 눈을 들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얼굴을 수그리고 내 손을 들어 입술을 갖다 대고는 내게 기대다시피 하며 속삭였다. 아니야, 제롬, 아니야. 제발 우리 약혼은 하지 말자. 내 심장이 하도 뛰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걸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한결 더 부드럽게 말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왜? 그렇게 물어볼 사람은 내가 아니니? 왜 이 상태를 바꾸자는 거야? 나는 그 전날 저녁의 이야기에 관해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 느꼈던 모양으로 내 생각에 답이라도 하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알리사는 말했다. 넌 오해하고 있어. 난 그처럼 많은 행복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린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지 않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으나 헛일이었다. 행복하지 않아. 이제 너와 작별해야 하는 걸. 들어봐, 제롬. 오늘 저녁엔 너하고 말 못하겠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망치지 말자. 정말 이러지 말자. 나는 언제나처럼 너를 사랑해. 안심해. 편지로 설명할게. 내게 편지 쓰겠다고 약속할게.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내가 떠나는 그 당장이라도. 자, 이젠 가봐. 어머, 내가 울고 있네. 가. 혼자 있게 내버려둬. 그녀는 나를 밀어내며 가만히 몸을 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작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고 다음날 내가 출발할 때 그녀는 자기 방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나를 데려가는 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자기의 창에서 바라보며 작별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그녀를 나는 보았다. 그해 나는 아벨 보티에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는 징집에 앞서 자원 입대를 했다. 한편 나는 또다시 수사학반에 머무르며 학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벨보다 2살 아래인 나는 그해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에콜 노르말의 졸업 때까지 병역을 연기해 두고 있었다. 우리는 즐겁게 다시 만났다. 군대에서 제대한 그는 1달 이상이나 여행을 하였다. 그가 변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그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금도 자신의 매력을 잃지 않았다. 계약하기 전날 릭상부르 공원에서 함께 보낸 오후에 내 마음속 이야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사랑에 관해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게다가 그는 이미 나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 그해 몇몇 여인과의 경험을 얻었던 것으로 해서 좀 잘난 체 하는 거만한 태도를 취하였지만 나는 그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여자가 생각을 달리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무슨 공리처럼 말하면서 그는 내가 결정적인 말을 내던질 줄 몰랐던 것이라고 빈정댔다. 나는 그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그의 그 훌륭한 이론도 나에게나 알리사에게는 도무지 부질없고 요컨대 그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나의 그리운 제롬. 나는 내가 제의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내가 제의한 것이라고 우리의 약혼을 이렇게 부르다니. 내가 내겐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을까 두려워. 어쩌면 아직 내겐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 너는 아직 다른 여자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가 내 것이 되고 난 다음 내가 너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라도 된다면 훗날 나는 고통스러울 거야. 이 글을 읽으면서 분명 너는 몹시 화를 내겠지. 너의 항변이 들리는 듯해. 하지만 내가 좀 더 인생에 들어서게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너를 위해서라는 걸 이해해줘. 나로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그만둔다는 것을 나는 정녕 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알리사.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만둔다.
그러나 이런 것이 새삼스레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어안이 벙벙했고 너무도 기막힌 이야기라서 편지를 보이려고 곧장 아벨에게 달려갔다. 그래, 어떻게 할 셈이니? 입술을 꼭 다물고 머리를 갸웃거리며 그 편지를 읽은 후에 아벨이 말했다. 불안과 비탄에 차서 나는 팔을 쳐들어 올렸다. 적어도 내 생각으론 답장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여자하고 말다툼하기 시작하면 지고 마니까. 이봐, 토요일에 르아브르에서 자면 일요일 아침엔 퐁그즈 마르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월요일 첫 강의에 맞춰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지. 입대 후 너희 친척들도 못 만났고 하니 이것으로도 충분한 구실은 되고 나로선 인사를 차리는 셈이지. 혹시 알리사가 이건 구실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더 잘된 셈이지. 내가 알리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줄리에트를 맡을게. 아무튼 어린애 같은 짓은 제발 하지 말도록 해. 사실 말하자면 내 이야기 가운데 잘 납득되지 않는 게 있어. 아무래도 털어놓고 내게 다 말하지 않은 모양이야. 뭐 그래도 괜찮아. 알게 될 테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다는 건 알리지 마. 내 누이를 깜짝 놀라게 해야 돼. 무장할 틈을 줘선 안 된단 말이야. 정원에 살인문을 밀어냈을 때 내 가슴은 몹시 뛰었다. 이내 줄리에트가 우리를 맞으러 달려나왔다. 속옷을 손질하는데 골몰하던 알리사는 얼른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가 외삼촌과 미스 애슈브르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알리사는 응접실에 나타났다. 우리의 느닷없는 도착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하였어도 적어도 그녀는 그런 기색을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아벨이 한 말을 생각하면서 그녀가 이토록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에 대비해 무장하려고 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줄리에트의 몹시 활달한 태도가 알리사의 차분한 모습을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하였다. 그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빛을 자신의 태도로서 내보이려는 듯 싶었고 내게는 그러한 감정의 이면에 숨어있는 더욱 세찬 감정을 찾아보려는 용기가 솟아오르지 않았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의 창가에 앉은 그녀는 수 놓는 데에만 정신이 쏠린 듯 입술을 움직이며 바늘 매듭을 세고 있었다. 아벨은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왜냐하면 나로서는 이야기를 할 기력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군대 생활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이 재회의 첫 시간은 침울하게 흘러버렸을 것이다. 외삼촌마저도 유별나게 근심스러운 기색이었다. 점심을 마치자 곧 줄리에트는 나를 따로 불러내더니 정원으로 끌고 갔다. 글쎄 나한테 청혼을 하는 사람이 다 있단다.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는 소리쳤다. 펠리시 이모가 어제 아빠에게 편지를 하셨는데 님무에서 포도 재배를 한다는 사람의 청혼을 알려온 거야. 이모 말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나. 올 봄에 사교계에서 나를 몇 번 보고선 홀딱 반했다는 거야. 너도 눈여겨보기는 했니? 그 남자를? 나도 모르게 그 청혼자에 대해 반감이 섞인 어조로 나는 물었다. 응, 누군지는 알아. 사람 좋은 돈키호테 타입이야. 교양도 없고 아주 못생기고 야비한 데다가 꽤 웃기는 사람이어서 그 앞에선 이모도 점잔을 빼지 못한대. 그래 좀 유망해 보이기는 하고 나는 조롱조롱 말했다. 이것 봐 제롬, 농담도 그냥 장사치야. 오빠가 그 사람을 보았다면 그따위 질문은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외삼촌은 뭐라고 하셨니? 내가 직접 대답한 대로지. 결혼하기엔 난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이야. 그런데 귀찮게도 말이지. 그녀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이모는 반대할 걸 뻔히 예측하고서 말이지. 편지 추신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말이야. 에두아르 테시에르께선 이게 그 사람 이름이야. 기다리는 것에도 동의하며 이렇게 대뜸 신청을 넣어두는 것도 다만 차례에 끼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했대잖아. 터무니없는 짓이야. 하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그가 너무 못생겼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럴 순 없지. 하지만 포도 재배자에게 시집가고 싶진 않다고는 할 수 있잖아. 그녀는 어깨를 들썩여 보였다. 이모 생각으론 통하지 않는 이유들이야. 그건 그렇다 치고 알리사가 편지했어? 그녀는 지독히 수다스레 말하고 있었고 몹시 동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알리사의 편지를 내밀었고 그녀는 몹시 얼굴을 붉히며 읽었다.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해? 그녀가 물었을 때 난 그녀의 음성에 어떤 노여움이 묻어 있음을 느꼈다. 난 이제 모르겠어 하고 나는 대답했다. 막상 와보니 차라리 편지를 쓰는 것이 더 손쉬웠을 듯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온 것을 후회하고 있어. 알리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넌 알고 있니? 내 생각으로는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뭐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라도 하니? 그따위 자유를. 그럼 알리사가 왜 이렇게 썼는지도 알겠네? 몰라. 그 순간부터 말투가 너무 매몰차서 비록 그 진정한 까닭을 짐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줄리에트가 이 일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우리가 따라 걷고 있던 오솔길이 돌아가는 구비에서 그녀는 갑작스레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이젠 가야겠어. 오빠가 나하고 이야기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같이 있기도 했고. 줄리에트는 집 쪽으로 달아나듯 뛰어갔고 얼마 후 그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응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치는 듯 하면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채 거기에 와 있던 아벨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둘을 남겨놓고 다시 나왔다. 나는 알리사를 찾아서 꽤 오랫동안 정원을 헤맸다. 그녀는 과수원 깊숙이 담 밑에서 너도 밤나무 숲에 낙엽 냄새의 그 향기를 뒤섞고 있는 처음 핀 국화들을 꺾고 있었다. 대기엔 가을이 한박 스며 있었다. 태양도 이제는 간신히 나무 울타리만 미적지근하게 해줄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은 동양에서처럼 맑았다. 젤란드, 네덜란드의 북해의 면한 지방, 시계 큼직한 모자에 파묻혀 그녀의 얼굴은 틀에 끼인 것 같았다. 여행 선물로 아벨이 준 것을 곧장 써 본 것이었다. 내가 다가가도 돌아다 보지 않았지만 억누를 수 없었던 그녀의 가벼운 떨림은 분명히 내 발소리를 알아채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꾸짖음과 그녀의 눈길이 나를 짓누를 준엄함에 대비하여 벌써부터 용기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 이르러 이미 두려운 듯 걸음을 늦추자 처음엔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던 그녀가 마치 토라진 어린애처럼 잔뜩 수그린 채 꽃을 가득 쥔 손을 거의 등 뒤로 나에게 내밀면서 오라고 청하는 신용을 해 보였다. 그러고는 오히려 그 몸짓과는 반대로 내가 일부러 멈추어 서자 그녀는 드디어 몸을 돌려 내게로 몇 걸음 다가오면서 얼굴을 들었다. 미소가 담뿍 담긴 얼굴이었다. 그 눈길이 닿자 내게는 모든 것이 갑자기 새로이 단순해져 보여서 힘들이지 않고 변함없는 음성으로 말문을 열 수 있었다. 나를 다시 오게 한 건 내 편지야.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녀는 말을 하더니 이내 목소리의 억양에서 책망조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언짢게 여기는 것도 바로 그 점이야. 넌 왜 내가 한 말을 잘못 해석하니? 도무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그러자 벌써 슬픔과 번민은 정말로 나 혼자서 꾸며낸 것으로 다만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듯 싶었다. 우리는 이대로 행복하잖아. 전에도 말했지만 그러니 내가 바꾸어 보자고 제안한 것을 내가 거절한 데서 그렇게 놀랄 건 없잖아. 사실 그녀 곁에 있기만 하면 나는 행복을 느꼈다. 너무나도 행복에 가득 찬 듯해서 이제부터 나의 생각은 그녀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이미 그녀의 미소밖에는 그리고 그렇게 그녀와 더불어 꽃이 늘어선 따사로운 오솔길을 그녀의 손을 잡고 거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바라고 있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러는 편이 더 좋다면 하고 나는 무겁게 말했다. 다른 모든 희망을 단번에 팽개치고 그 순간의 완전한 행복에 몸을 맡기면서 만약 내가 그렇게 하는 편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 약혼하지 말자. 내 편지를 받았을 때 사실 나는 행복하다는 것과 앞으론 내가 행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 오전에 가졌던 그 행복을 돌려줘. 나는 그 행복 없이는 견디지 못해. 나는 평생 동안이라도 기다릴 만큼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알리사, 이러한 생각은 나로서는 견딜 수 없어. 어머나 제롬, 나는 그런 건 의심할 수도 없어. 이 말을 할 때의 그녀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았으면서도 서글픈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 미소가 변함없이 너무도 맑고 고왔기에 근심을 품고 항변하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녀의 음성 가운데서 느낀 그 서글픔의 여운도 그러고 보면 모름지기 나의 근심과 항변에서 나온 듯하였다. 두서없이 나는 나의 계획이며 공부며 그리고 얻을 바가 많을 내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에 에콜 노르말은 요 얼마 전에 개편된 그런 따위의 것과는 달랐다. 꽤 엄격한 규율이기는 하였지만 게으르거나 말 안 듣는 성격의 애들에게나 힘겨웠을 뿐 부지런히 노력하는 학생을 위해선 썩 좋은 것이었다. 거의 수도승 같은 이런 관습이 사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고 게다가 사회란 별달리 나의 흥미를 끄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알리사가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대번에 나도 싫어질 만한 곳에 지나지 않았다. 미스 애슈 브루통은 파리에서 전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그냥 눌러 살고 있었다. 파리에는 그분 외에 달리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벨과 나는 일요일이면 여러 시간을 그분 곁에서 보내게 되리라. 그리고 일요일마다 알리사에게 편지를 써서 내 생활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리라. 그때 우리는 열려있는 온실의 유리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마지막 열매마저 따버린 오이의 굵직한 덩굴이 되는 대로 뻗어 있었다. 알리사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저것 묻고 있었다. 여태껏 이보다 더 정성스러운 그녀의 따사로움과 이보다 더 열렬한 그녀의 애정을 느낀 적은 결코 없었다. 의심, 근심, 그리고 아주 가벼운 걱정까지도 마치 하늘에 티 없는 푸르름 속에 사라져 버리는 안개처럼 그녀의 미소 속에 증발되어 버리고 이렇게도 애틋한 정다움 속에 다시금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윽고 줄리에트와 아벨이 우리에게로 합세한 너도 밤나무의 벤치에서 우리는 그날의 끝을 수인번의 시대의 개가를 한 사람씩 차례로 한 구절씩 읽으며 보냈다. 저녁이 왔다. 자, 알리사는 우리가 떠날 무렵 나에게 입 맞추어 주며 말하였다. 반쯤은 장난 같기도 하고 반쯤은 누님 같은 태도였다. 아마 지각 없는 내 행동이 그런 태도를 취하게 하였던 듯 싶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게 공상적으로 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래, 약혼은 했니? 우리가 다시 둘이만 있게 되자 곧 아벨이 물었다. 아니, 그런 것은 이제 문제도 안 돼. 나는 대답하고 나서 다른 모든 질문을 딱 잘라버리는 어조로 얼른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이대로 있는 편이 훨씬 좋아. 여태껏 오늘 오후처럼 행복했던 때는 결코 없었어. 나도 그렇다. 라고 그는 소리 질렀다. 그러고는 불쑥 내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기막히고 희한한 얘기해 줄까? 제롬, 나는 줄리에트를 미친 듯이 사랑해. 지난해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 하지만 그 후로도 나는 세상 맛을 보아왔고 해서 말야. 내 외사촌 누이들을 다시 만나보기 전에는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이제는 끝이 났어. 내 인생은 결정됐어. 나는 사랑한다. 사랑하노라기보다는 나는 줄리에트를 숭배한다. 오래전부터 나는 너에게 어떤 의형제 같은 애정을 느꼈던 거야. 그러고는 웃고 장난치며 팔을 돌려 나를 껴안는가 하면 우리가 탄 파리행 열차의 좌석 위에서 어린애처럼 뒹구는 것이었다. 그의 고백으로 나는 몹시 숨이 막혀버렸지만 거기에 섞여 있는 듯이 느껴지는 과장된 표현의 꼬투리 때문에 적잖이 괴롭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토록 벅찬 격렬함과 희열에 무슨 도리로 맞설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고백은 했니? 쏟아져 나오는 열렬함과 희열 사이로 간신히 나는 물어보았다. 천만에 그는 소리 질렀다. 역사의 가장 매력적인 대목을 단번에 불사르고 싶지는 않아.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아니니. 쉴리 프리돔의 서정시의 1절. 이것 봐. 나를 비난하진 않겠지? 느림보 대장이신 너로선 말이야.
하지만 결국 나는 좀 약이 올라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엔 그녀가 그녀 쪽에서 아니 그래 그녀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되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못 봤니? 우리가 방문하여 머무르고 있는 동안 줄곧 그렇게도 흥분하여 얼굴을 붉히고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그래 너는 물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온통 알리사에게 빠져 있었으니 어찌나 질문을 하는지 얼마나 내 말을 다소곳이 받아들이는지 한 해 동안 지독하게도 똑똑해졌더구나.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내가 줄리에트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난 모르겠다. 너는 늘 책이란 알리사를 위해서만 있는 줄 알고 있었지? 하지만 제롬, 줄리에트가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 저녁 먹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아니? 단테의 칸초네를 암송하며 보냈어. 둘이서 한 절씩 읽는데 말이지. 내가 틀릴 때는 그녀가 고쳐주었어. 너도 잘 알지. 내 마음 가득히 채워주는 사랑의 마음이여. 그녀가 이탈리아를 배웠다는 말을 왜 해주지 않았니? 그건 나도 몰랐어. 나는 몹시 놀라며 말했다. 아니 칸초나를 시작할 때 그녀 말로는 그걸 가르쳐 준 건 너라는데 아마 알리사에게 읽어주는 걸 들었던 모양이지. 그녀가 곧잘 하던 식으로. 언젠가 우리 곁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술을 놓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알고 있다는 눈치는 조금도 비치지 않던데. 그랬을 거야. 알리사와 너는 기막힌 이기주의자거든. 자기네 사랑에만 푹 빠져가지고는 그 지능, 그 영혼이 찬탄할 만하게 꽃 피우는 걸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말이야. 나를 지켜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때 맞춰 나타난 거야. 그리고 너를 탓하는 건 아니야. 너도 잘 알다시피. 그는 그러고는 나를 또 껴안았다. 이것 하나만 약속해줘. 이 일에 대해서는 알리사에게 한마디도 않는다고. 내 일은 나 혼자서 처리할 테니까. 줄리에트는 잡힌 몸이지. 그건 확실해. 이 다음 방학 때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어도 끄떡없을 정도야. 그때까진 편지도 쓰지 않을 생각인데 뭘. 하지만 신년 휴가 땐 너하고 르아브르에 가서 방학을 지내고 그러고는 그거야 뭐 알리사는 갑자기 우리의 약혼을 알게 되겠지? 이 일을 나는 신속하게 해치울 셈이야. 그러고 나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니? 알리사의 승낙이지. 너로서는 획득하지 못한 우리의 본보기의 힘으로 내가 그걸 너에게 얻어주겠다는 거야. 우리 둘이서 알리사를 설복시키겠단 말이야.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도 결혼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는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기차가 파리에 도착하고 우리가 노르말에 돌아왔을 때까지도 그는 그칠 줄 모르는 이야기의 바닷속으로 나를 잠겨들게 하였다. 역에서 학교까지 걸어왔음에도 그리고 이미 밤이 깊었음에도 아벨은 나의 방까지 따라와 아침이 다 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아벨은 현재와 미래까지도 멋대로 다루는데 열광하였다. 그는 벌써부터 두 쌍의 결혼식을 눈앞에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각 쌍의 놀라움과 기쁨을 상상하며 묘사하기도 하였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 우리의 우정, 그리고 내 사랑에 있어서의 자신의 소임 등 아름다움에 도취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토록 솔깃한 열정에 별로 저항도 못하였고 마침내는 스스로 그런 기분에 젖어들어 허무맹랑한 제안의 매력에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다. 사랑 덕분에 우리의 야망과 용기는 부풀어 오르기만 하였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 보띠의 목사의 주례에 의하여 두 쌍의 결혼이 축복받고 우리 넷은 여행을 떠나리라. 그리고 우리가 거창한 일에 착수하면 아내들은 기꺼이 협력자가 되어주리라. 교수직엔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고 글쓰는 소질만은 타고났다고 자신하는 아벨은 몇 편의 희곡에서 성공을 거두어 여태까지 없던 재산을 삽시간에 모아 놓으리라. 학문에서 오는 이익보다 학문 자체에 마음이 끌리는 나로서는 종교 철학에 몰두하고 그 역사를 써보기로 하리라. 그러나 이제 와서 그 많은 희망을 불러 일으켜 본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